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테쿰세가 저주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7명의 대통령한테 적용이 돼서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테쿰세의 저주인데요. 자, 그 테쿰세의 저주에 다섯 번째 희생자가 1920년에 당선된 제29대 대통령 하딩 대통령입니다. 하딩 대통령. 그분이 2년 반 정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통령이었던 쿨리지라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임기인 약 한 2년 7개월 정도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쿨리지는 재선에 성공이 됩니다. 그분이 이제 쿨리지 대통령이 30대 대통령이고 그 후임이 바로 후버 대통령입니다. 후버 대통령. 쿨리지나 후버나 다 공화당입니다. 자, 그래서 후버 대통령은 31대 대통령으로 1929년 초부터 1933년 초까지 공화당으로 4년 동안만 대통령을 했고 연임에 실패합니다. 연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연임에 실패했던 분이 27대 태프트고 두 번째 연임 실패한 분이 31대 후보 대통령입니다. 두 분 다 이제 공화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민주당으로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4번을 하게 되는데요. 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선 임기가 시작된 지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된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테쿰세의 저주의 6번째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하고 그로부터 18일 후인 4월 30일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해가지고 8일 후인 5월 8일에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을 했고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독일이 구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한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바로 뇌출혈로 사망하는 그러한 불운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6년을 승리로 이끌었던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고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합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어떤 게 있냐면 전임자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4번 했던 이유는 과거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을 2번만 하고 물러났죠. 국민들은 더 하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대통령을 2번만 했습니다. 헌법에서 2번만 하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그런 아름다운 선례를 관행으로 존중해가지고 그 뒤로 계속 대통령은 2번까지밖에 안 했는데 그 관행을 깼던 분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후임자였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은 당연히 민주당입니다. 루즈벨트나 트루만이나 다 민주당인데요. 트루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러한 사선 집권이 장기 집권으로 보여서 아예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헌법. 그래서 1947년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미국 헌법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3선 금지 수정헌법을 만듭니다. 수정헌법 22조. 그래서 그 수정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3선 2번까지로 제한하고 3선 금지 조항인데요. 그게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 의원들 각각 3분의 2만 찬성한다 해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연방 국가다 보니까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가 비준을 해줘야 통과가 됩니다.
연방 상원과 하원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연방 국가의 취지에 맞게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이 해당되는 주의 주의회에서 비준을 해야 그게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1947년에 그게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요. 그게 50개 주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의회의 비준을 받는데 4년이 걸려서 1951년에 그게 시행이 됩니다. 시행. 그래서 그 이후에 1951년 이후에는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잘하더라도 이제는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대통령은 2번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은 그 법이 시행된 시점에 대통령한테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었죠. 그런데 여론이 좀 부정적이어서 민주당 경선에 최종적으로 불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 4선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 원래 전임 대통령의 유고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를 할 때는 자녀 임기가 2년 초과다. 자녀 임기가 총 임기 4년 중에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초과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한 번 대통령을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 한 번만 출마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이하만 남았다. 그러면 대통령직을 한 번 안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뒤로 2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수정헌법 22조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정헌법이 통과된 1951년 기준으로 시행이 된 1951년 기준으로 그때의 대통령한테는 그 조항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해리 트루만 33대 미국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녀 임기 한 3년 9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수정헌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전임자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녀 임기 3년 9개월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2년 초과 자녀 임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 뒤로 대통령을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특례 조항을 둔 거죠. 그 수정헌법이 시행된 시점인 1951년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한테는 그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그 특례 조항을 넣어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추가로 또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즉 1953년 초에 대통령직을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 수정헌법이 시행된 시점에 대통령한테는 그 3선 금지 조항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1953년에 퇴임하지 않고 다시 3선에 도전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경선 판도의 분위기가 트루만한테 우호적 여론이 아니어서 경선에 불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루만과 관련해서 재밌는 게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맥아더 장군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받았고 일사후퇴 또 북진을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갔는데요.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맥아더 장군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중국 공산당을 괴멸시켜야 된다. 또 필요하다면 원자폭탄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제3, 4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맥아더 같은 강성 사령관을 경질시켜 버립니다. 그것도 1951년 4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1951년 4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맥아더 사령관을 경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맥아더는 이제 미국 본토로 가가지고 4월 19일 날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합니다.
무슨 연설이냐? 그 유명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연설을 하면서 퇴임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51년 4월 19일에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해리 트루만으로부터 경질당하고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연설을 하면서 퇴임을 한 게 바로 1951년 해리 트루만 33대 미국 대통령 당시입니다. 그 후임으로 바로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공화당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공화당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8년 동안 2번을 하는데요. 자, 아이젠하워 잘 아실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 5,000명 정도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그 결과 15만 명의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에 성공을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의 이제 전환점, 연합국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게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자,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장면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주역이 바로 그 당시에 유럽 연합군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이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미국의 육군참모총장도 하고, 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도 한 4년 정도 했고요. 1949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출범을 했죠. 나토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시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즉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이니셜을 합성한 게 나토지 않습니까? 나토가 1949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초대 최고 사령관을 했던 분이 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이기도 하고, 그러게 유명하다 보니까 미국 공화당에서는 1953년 초에 33대 해리 트루만 민주당 그 대통령이 물러나고 공화당에서는 이제 외부 영입 인사로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주역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공화당 후보로 이제 영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제34대 미국 대통령 공화당으로 8년 동안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 임기 초기에 바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맺어집니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바로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별장을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자, 그 명칭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이젠하워의 손자 이름이 데이비드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손자를 너무나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 휴양지 별장을 손자 이름을 따서 데이비드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별장 명칭이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임으로 이제 1960년에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민주당으로 당선이 됩니다. 당선될 때 나이가 43세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당선자입니다. 43세에 당선이 됩니다. 1917년생이니까 1960년 당선 당시에는 43세에 당선이 돼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당선 대통령이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입니다.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를 약칭해서 존 F 케네디라고 하죠.
자, 그분은 대통령을 2년 9개월 정도, 2년 10개월 정도 하고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명연설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1961년 잘 촬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면서 잘 촬영되고 있는지 9시 32분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가 이 삼전도비 바로 북동쪽으로 70m 지점에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바로 옆에 있는 삼전도비 여기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잘 촬영되고 있습니다.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1월 22일에 취임식에서 취임사했던 명연설의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각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 것인지를 묻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세계적인 명연설 중에 하나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1961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사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시기에 또 어떤 인물이 또 있냐. 1963년 8월 28일 28일에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 대행진에서 명연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8월 25일에 미국 여행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에서 바로 앞에 있는 리플렉팅 풀 건너편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을 보면서 이제 투어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백악관도 갈 거고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알링턴 국립묘지 뭐 이런 데 다 갈 것 같은데요. 1963년 8월 28일에 또 세계적인 세기의 명연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링컨 메모리얼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명연설 정말 유명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고 같은 버스를 탑승하고 또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고 같은 식당을 이용하고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인데요. 그게 바로 한 20만 명의 군중들이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앞에 리플렉팅 풀, 반사의 연못이라고 하죠. 반사의 연못.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기념탑이 대략 1km 정도 거리인데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반사의 연못이라 해서 리플렉팅 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한 20만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의 명연설을 펼쳐가지고 흑인 민권운동을 선도를 하셨었는데요. 그분이 이듬해인 1964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68년에 암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이제 암살이 됩니다. 오스왈드에 의해서 암살이 되면서 테쿰스의 저주의 7번째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가장 큰 이슈가 쿠바 피그스만 지원 사건은 실패로 끝나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아마겟돈이 올 수도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1962년 10월입니다.
1962년 10월에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 간에 수십 통의 서신 교환이 있었죠. 결국은 그 내용인즉슨 미국의 바로 뒷마당에 해당되는 쿠바에 소련에서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들을 소련에서 쿠바로 수송을 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때 미국이 그것을 알고 그 미사일 건설 기지를 위한 그 장비들이 쿠바로 반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 해군이 쿠바 외곽 해상을 다 봉쇄를 시켜버렸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선박들은 미국의 그 검열을 받아라, 검문을 받아라. 그래서 그 탑재하고 있는, 수송하고 있는 그 화물이 미사일 기지 건설을 위한 화물일 경우에는 다 압수하겠다, 뭐 이런 조치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 1962년 10월에 쿠바 해상 봉쇄인데요. 그때 핵전쟁 직전까지 핵전쟁이 발생이 됐으면 인류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겟돈이 발생이 됐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와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간에 수십 통의 서신 교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소련이 미사일 기지 건설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건설 중이었던 미사일 기지를 다 철거해 가지고 결국은 소련이 항복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 전에 1년 반 전에 있었던 1961년 4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석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발생됐던 쿠바 피그스만 공격의 실패, 그로 인해 가지고 존 F 케네디의 위신이 추락을 해버렸는데요. 그걸 1년 반 후인 그 핵미사일 기지 그 이슈 때는 이제 완전히 반대로 반전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피그스만 공격이라는 게 뭐냐면 1961년 4월에 그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 카스트로가 바로 대학 교수 출신의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을 일으킨 게 1958년인데요. 그래서 쿠바가 공산화가 됐고 그 전에 친미 정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친미 정권 하에 있었던 쿠바 국민들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해 왔었는데 고국은 이미 카스트로 공산 정권에 의해서 공산화가 돼버린 거였죠. 그래서 망명해 왔던 사람들 중에서 1,500명이 쿠바 카스트로 공산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쿠바의 피그스만으로 몰래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버리죠. 그 1,500명의 그러한 쿠바 망명자들 출신들이 쿠바의 피그스만을 통해서 쿠바를 공격하는데 그게 다 발각이 돼가지고 사살되거나 뭐 체포되거나 그래서 피그스만 공격이 실패로 끝났는데요. 미국의 CIA 중앙정보부에서 지원했었기 때문에 존 F 케네디 대통령한테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었는데요. 그게 1961년 4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지 석 달 된 시점에 있었던 일이고, 그 망신을 그로부터 1년 반 후인 1962년 10월에 쿠바 핵미사일 기지를 철거시킨 그 사건에서는 미국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미국의 존 F 케네디 인기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63년 11월 22일 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이 되는 불운을 당하게 되면서 테쿰스의 저주의 7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그 후임은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이제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기 전에 한 63년경에 베트남에 이미 군사 고문단을 많이 파견을 시켰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이제 존 F 케네디 시절에 발을 담근 겁니다. 발을 담갔는데 실질적으로 베트남 전쟁은 이제 후임자인 린든 존슨 시절에 이루어지는데요. 1964년에 린든 존슨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승계한 그 초창기죠. 1964년에
베트남 통킹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선박이 베트남 공산 정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 다 아시다시피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약 10년 동안 발생한 전쟁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건국 이후 최초로 패배했던, 뭐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패배했던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인데요. 베트남 전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했던 대통령이 바로 제36대 대통령 민주당의 린든 존슨입니다. 자, 린든 존슨은 그 후임이 바로 1968년에 당선된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입니다. 리처드 닉슨이 1968년에 공화당으로 당선이 되는데요. 그분은 1960년에 존 F 케네디와 경쟁을 했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에 당선될 때 그 당시에 공화당으로 나왔던 사람이 리처드 닉슨입니다. 아깝게 근소한 차이로 존 F 케네디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 후인 1968년에 리처드 닉슨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해서 공화당으로 당선되고 72년에 또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72년에 리처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을 할 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헌정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임했던 대통령이 유일한 사람이 바로 리처드 닉슨입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통령 임기 중에 사임한 유일한 대통령인데요. 1972년에 재선 선거 활동을 할 때 미국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후보였던 리처드 닉슨 측에서 그 워터게이트에 있는 민주당 선거대책사무소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선이 됩니다. 1972년에 리처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는데 이듬해인 73년에 그 사건이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고, 그래서 탄핵 위기에 몰리자 탄핵 소추되기 전에 74년에 사임을 해버립니다. 리처드 닉슨이. 그래서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통령 임기 중에 사임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이고, 닉슨 대통령의 공적은 어떤 게 있냐면 베트남 전쟁 후반 한참 진행 중이던 때 닉슨이 대통령을 했었죠. 그래서 그분은 소련의 지원하에 베트공이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좀 외교 관계를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이라는 공산군을 지원하고 있던 세력이 소련군이다 보니까 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가깝게 지내야겠다라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생각을 해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핑퐁 외교죠. 핑퐁 외교, 탁구 외교. 그게 바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이고요. 자, 그 리처드 닉슨 시절에 어떤 또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 바로 1972년 리처드 닉슨이 당선이 될 때 그 연방 상원 의원 선거도 같이 있었습니다. 1972년 11월에 리처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이 될 때 그 연방 상원 의원 선거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연방 상원 의원에 미국 헌정 역사상 연방 상원 의원의 역대 5번째로 젊은 나이에 당선됐던 분이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1972년 11월에 리처드 닉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했을 때 연방 상원 의원 선거도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의 헌정 역사상 연방 상원 의원으로는 5번째로 젊은 나이에 당선됐던 연방 상원 의원이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72년 11월에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당선이 됩니다. 연방 상원 의원으로. 그래서 36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요.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지만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72년 11월에 델라웨어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으로 처음으로 당선이 되고 그 6년 임기를 6번, 그래서 총 36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하고, 그러니까 72년에 당선되고 73년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36년이면 언제까지겠습니까? 바로 73년부터니까 2003년에다가 73년부터 2003년까지면 30년. 그 다음에 2009년 맞습니다. 2009년 초까지 총 36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하고 2009년에 이제 뭐가 됩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 되시죠. 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연방 상원 의원을 이제 그만두신 거죠. 그래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분이 현재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신데요. 그분이 정치를 시작한 게 1972년 11월에 연방 델라웨어주의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된 게 정치의 시작인데요. 그분의 나이가 11월생입니다. 1942년 11월생인데 1972년 11월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니까 만 30세가 되기 며칠 전입니다. 만 30세가 되기 며칠 전인 1972년 11월 상순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더 있으면 만 30세가 되는데 며칠이 아직 되기 전이니까 만 29세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돼서 미국의 헌정 역사상 역대 5번째로 젊은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는데요. 그때 델라웨어주에 민주당으로 출마해가지고 연방 상원 의원이 되는데요. 그때 공화당으로는 델라웨어주의 현직 상원 의원이 누구였냐? 바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굉장히 측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이 그 당시에 델라웨어주의 현직 연방 상원 의원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상대로 굉장히 신출내기였던 민주당의 그 후보였던 조 바이든이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는 기적이 발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의 최측근이 현직 연방 상원 의원을 하고 있는 선거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누구를 공천하든 승산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나라기보다는 그냥 공천을 한 건데, 그래서 조 바이든은 공천한 건데 역대 5번째로 젊은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돼버리는 그런 역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당선이 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크리스마스 이제 쇼핑 시즌이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조 바이든, 그 당시에 연방 상원 의원 당선자의 부인이 크리스마스 쇼핑을 가기 위해서 자녀들 같이 태우고 운전하러 가는 길에 대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조 바이든 연방 상원 의원 당선자의 부인하고 생후 몇 개월짜리 딸은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은 2살하고 4살인가 아들 둘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 부인하고 생후 몇 개월 된 딸은 돌아가셨지만은 아들 2살짜리하고 4살짜리 아들은 극진히 이렇게 간호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중에
뭐 둘째 아들인가 지금 이번에 뭐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 뉴스도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그 스캔들도 관련되는 그 아드님 계시죠. 그리고 첫째 아드님은 수년 전에 무슨 암으로인가 돌아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하튼 그 아드님 두 분이 그 당시에 2살, 4살이었는데 극진히 간호하기 위해서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워싱턴 DC 연방상원의회 국회 의사당까지 전철로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합니다. 그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까지 연방상원의원이니까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연방상원의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워싱턴 DC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잔 적이 없고 항상 지하철로 1시간 반 전철로 기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가가지고 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녀들 아들 둘의 그 성장을 위해서 극진하게 간호를 했던 그러한 그 인간성을 휴머니즘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년도에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이 됐고 73년에 그게 발각이 되고 74년에 사임을 했고 후임으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합니다. 그 제럴드 포드는 이제 재선에 실패했던 케이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년도에 7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39대 대통령이 됩니다. 지미 카터가 39대 대통령으로 77년 초부터 81년 초까지 4년 동안 대통령하고 또 재선에 실패를 하는데요. 지미 카터는 민주당에서 정통적으로 성장해왔던 인물은 아니고 외부 영입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조지아주 출신인데요. 그분은 농장주 출신이고 또 미국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관학교 출신이 3명인데요. 자, 남북전쟁의 북부군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가 제18대 미국 대통령 공화당으로 8년을 했는데요. 그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도 사관학교 출신이고 또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주역이자 34대 대통령을 공화당으로 8년 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지미 카터, 민주당으로 제39대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도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사관학교 출신이 딱 3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이고 또 연입에 실패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1978년에 중동 화약고 이집트의 대통령과 사다트 대통령,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리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가지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1979년에는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냐면 이란의 팔레비 국왕이 친미 정권이었는데요.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친미 정권의 수반이었던 팔레비 대통령이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팔레비 대통령이 친미 정권의 왕이다 보니까 국왕 출신이다 보니까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호메이니 정권의 혁명 정권이었던 호메이니 세력들이 미국으로 도망간 팔레비 국왕을 보내라 라고 주장하면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52명을 다 인질로 잡습니다.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52명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인질 사태가 1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그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해결 못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제 40대 미국 대통령 공화당으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좀 굉장히 강성이다 보니까 그 인질로 잡았던 khomeini 정권에서 1년 이상 인질로 잡았던 그 인질들 52명을 석방을 하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 임기 초기에 그 인질들이 석방이 됩니다. 자,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이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역임했던 대통령이라는 걸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테쿰스의 저주가 풀린 첫 번째 대통령이죠. 테쿰스의 저주가 20년 주기설인데요. 마지막 7번째 희생자가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고, 그로부터 20년 후인 1980년에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도 20년 주기이긴 한데, 그분은 테쿰스의 저주가 풀린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총탄을 맞긴 맞았습니다. 총을 맞긴 맞았는데 긴급 후송이 돼가지고 수술 받아가지고 소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상대적으로 인디언들한테 가장 우호적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테쿰스의 저주가 풀렸다. 테쿰스가 바로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스다 보니까 인디언들한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우호적 정책을 펼쳤던 레이건 대통령한테는 테쿰스의 저주가 적용되지 않고 테쿰스의 저주가 풀렸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인디언들의 생업 중에 하나인 카지노 영업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인디언들이 생업을 유지하려면 여러가지 생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카지노 영업을 인디언들이 할 수 있도록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디언들한테 우호적 정책을 펼쳤다 해서 테쿰스의 저주가 풀린 첫 번째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후임이 바로 1989년부터 93년 초까지 했던 제41대 대통령을 했던 아버지 부시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연임에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그 무렵에 이제 걸프전이 발생이 됩니다. 걸프전,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28개국이 다국적군을 결성해서 이른바 사막의 폭풍작전을 펼친 게 바로 걸프전인데요. 그래서 걸프전 불과 얼마 진행됐냐면은 약 6주 만에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 항복을 하게 된 게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1991년 초에 발생했던 1991년 1월 17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인가 6주 동안 딱 6주 만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첨단 무기가 총동원됐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막의 폭풍작전, 그게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런데 외교나 군사 면에서는 그렇게 승리를 했지만 경제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선에 도전했을 때 상대당인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겠죠. 그런 이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TV 경선을 할 때, TV 경선 토론 이런 거 할 때, 민주당의 후보였던 빌 클린턴이 공화당의 재선을 노리는 아버지 부시한테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아무리 걸프전에서 승리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경제가 중요하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빌 클린턴이 당선이 돼버리고